창원에서 듣고 계신 이이몽님 감사해요. 미친 거지. 쓰러진 노인한테 5만 원을 주다니. 세상 물정 모르는 게 아니라 멍청하다고 봐야 해. 그것 때문에 결국 정규직에도 떨어졌잖아. 동료들은 다은의 선행을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구차하게 변명한다고만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오후 다은의 집 앞에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줄줄이 오게 되는데 윤다은은 28살이었습니다. 여의도 한복판 서영금융그룹 본사 32층 회장실 앞에서 일하는 계약직 비서였죠. 아침 지하철 안에서 모바일 뱅킹 앱을 켜면 화면에 표시되는 잔고는 늘 비슷했습니다. 52,480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은 지갑 속 5만 원짜리 한 장뿐이었습니다. 전날 밤 원룸 보증금 대출 이자와 카드값이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면서 통장은 텅 비었고 다음 급여일까지는 아직 열흘이 남아 있었습니다. 다은은 지하철 손잡이를 붙잡고 서서 창밖으로 흐르는 한강 풍경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달만 정규직 되면 진짜 숨 좀 쉬겠지. 엄마한테 용돈도 드리고 월세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버티는 게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여의나루역에서 내린 다은은 환승 계단을 향해 걸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 사람들이 쏟아져 나왔고 계단 입구는 빠르게 걷는 발걸음과 스마트폰 화면만 들여다보는 얼굴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앞쪽에서 수수한 재킷을 입은 노인 여성 한 분이 휘청이며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계단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다은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잠깐 쳐다보기만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누군가는 요즘 노인들 동정 끌려고 일부러 쓰러지는 사람도 많대라며 비아냥거리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다은의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출근 30분 전이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지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결국 노인에게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맥박은 뛰고 있었지만 호흡이 불규칙했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의나루역 4번 출구 계단 앞이요. 60대 여성분이 쓰러지셨는데 의식이 희미하세요. 상담원은 구급대가 현재 다른 출동 중이라 최소 20분은 걸릴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20분. 다은은 노인의 얼굴을 내려다봤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은은 고민 끝에 택시를 잡았습니다. 노인을 부축해 일으켜 세우고 가까스로 택시 뒷좌석에 앉혔습니다. 노인의 가방은 오래된 가죽이었지만 손때가 곱게 묻어 있었고 안에는 당뇨약과 손자 사진이 담긴 지갑이 보였습니다. 노인은 희미한 의식 속에서 병원당 수치만 중얼거렸습니다. 택시는 가장 가까운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다은은 계산서를 미리 확인했습니다. 요금이 4,500원을 넘었습니다. 병원까지 가면 10,000원 정도 나올 것 같았습니다. 다은은 지갑을 열었습니다. 5만 원짜리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카드도 있었지만 연체 직전이라 긁히지 않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잠깐 머뭇거렸습니다. 이 돈은 오늘 점심값, 저녁값, 그리고 내일 아침 출근길 교통비까지 전부였습니다. 이 돈을 쓰면 이틀 동안 굶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회사 구내식당 무료 티백이라도 얻어 마셔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옆에 누운 노인의 떨리는 손을 보니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다은은 결국 5만 원 지폐 한 장을 운전기사에게 내밀었습니다. 병원 도착하면 잔돈은 할머니 진료 접수하는데 써주세요. 기사는 잠깐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다은의 팔을 잡으며 이름이 뭐니라고 물었습니다. 다은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응급실에 노인을 인계하고 나오니 시간이 벌써 출근 시간을 20분 넘기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여의도 빌딩 숲을 거의 달리다시피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구두 뒤꿈치가 발등을 쓸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각은 평가의 치명타였습니다. 특히 정규직 전환평가를 일주일 앞둔 지금은 더욱 그랬습니다. 서영금융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엘리베이터 앞에는 고객 서비스 팀장 권태수와 동료 비서들이 서 있었습니다. 권태수는 벽시계와 다은을 번갈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윤다은 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죠? 정규직 전환평가. 일주일 앞둔 월요일에 20분 지각이라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슬쩍 쳐다봤습니다. 다은은 쓰러진 어르신을 병원에라는 말을 꺼내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약간만 과장하면 동정심을 사려는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만 반복했습니다. 권태수는 한숨을 쉬며 이번 한 번만 봐줄 테니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날 오후 인사 시스템에 기록된 지각 1회라는 빨간 표시가 다은의 가슴을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지갑에는 남은 현금이 0원이 되었고 저녁 식사 대신 구내식당 무료 티백에 뜨거운 물을 부어 마셨습니다.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다은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괜한 짓을 한 걸까? 그 노인분이 무사하셨을까? 누가 옆에서 돌봐주시는 분일까? 마음 한구석에서는 후회가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때 그냥 지나쳤다면 평생 후회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은은 티백을 입에 대고 쓴맛을 삼키며 내일은 더 일찍 출근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회복된 노인 여성은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정미령, 나이는 62세였습니다. 서영금융그룹 회장 강도연의 아내이자 서현나눔재단 이사장이었죠. 미령은 병실 침대에 누워 천천히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당 수치가 급격히 떨어져 쓰러졌다가 이제야 기억이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계단에서 손을 부여잡아 주던 누군가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키 크고 마른 체형의 젊은 여자였습니다. 따뜻한 손수건의 촉감도 기억났습니다. 미령은 눈을 감고 그 순간을 되짚었습니다. 차가운 계단 바닥에 쓰러졌을 때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군거리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또 사기꾼 아니야? 요즘 노인들 조심해야 해. 그런데 한 사람만 다가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맥박을 짚어주던 그 손길이 지금도 생생했습니다. 미령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여의도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재단 비서가 옆에 서서 이사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아이를 찾아야 해라고 말했습니다. 평소 미령은 재단 활동을 하면서도 우리가 돕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시선을 받는지 직접 보고 싶다며 운전기사와 수행비서를 떼고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남편 강도연은 늘 당신 그러다 큰일 나라고 걱정했지만 미령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너무 많아라며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날도 일부러 허름한 잠바를 걸치고 나갔습니다. 재단 이사장이 아니라 그냥 평범한 할머니처럼 보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쓰러졌고 차가운 눈총과 노인 사기꾼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도움을 받았습니다. 미령은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습니다. 저녁 시간 서영금융 회장 공간 식탁에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회장 강도연은 신문을 넘기며 투덜거렸습니다. 당신 또 혼자 나돌아다니다 쓰러졌다며? 이번엔 정말 운이 좋았어. 아들 강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한테 말이라도 해주세요. 혼자 다니지 마시고요. 준호는 서영금융 전략기획 전무였습니다. 33세 나이에 이미 그룹 핵심 임원으로 자리 잡았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여전히 걱정 많은 아들이었습니다. 미령은 두 사람의 말을 들으며 천천히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쓰러졌는데 사람들 다 지나가더라. 그런데 한 아이가 본인 출근 늦을까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끝까지 나를 놓질 않았어. 미령의 목소리가 잔잔하게 이어졌습니다. 택시비도 내주고 병원까지 데려다 줬어. 그 아이 지갑에 5만 원밖에 없었는데도.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미령은 웃었습니다. 택시 기사한테 들었어. 그 아이가 5만 원 한 장 건네면서 잔돈은 내 진료비에 쓰라고 했대. 본인은 빈손으로 뛰어나갔고 도연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요즘 세상에도 있나? 미령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더라. 그것도 우리 회사 직원이. 준호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리 회사요? 미령은 그 젊은 여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검은 머리를 단정히 묶은 모습, 명찰에 적혀 있던 서영금융그룹 비서실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이름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이 아쉬웠습니다. 꼭 다시 찾아야겠어. 그 아이한테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했거든. 미령의 말에 도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당신 또 무슨 계획 세우는 거 아니야? 미령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계획? 그냥 은인 찾는 거지, 뭐. 그 무렵 여의도 본사에서는 사내 공지 메일이 떴습니다. 계약직 비서 정규직 전환 심사 안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비서실 계약직 명단에는 윤다은, 장세아, 한세린 3명의 이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동료이자 절친인 장세아는 다은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야, 우리 셋 중에 최소 한 명은 떨어질 텐데 내가 제일 유력이라며? 지각만 아니었으면. 다은은 메시지를 보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각. 그 한 번의 지각이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노인분이 무사하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돌아온 미령은 비서에게 여의도 본사 직원 현황을 요청했습니다. 오늘 나를 도와준 아이가 비서실 계약직 같아. 키 크고 말수가 적고 눈빛이 또렷했어. 그리고 미령은 잠시 생각하다 덧붙였습니다. 웃을 때 정말 예뻤어. 진심에서 나오는 미소였거든. 재단 비서는 메모를 하며 그 조건이면 윤다은 씨가 제일 가깝네요라고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미령은 윤다은이라는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윤다은. 그 아이를 꼭 직접 만나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감사 인사만 하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지, 제대로 대우받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미령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여의도 빌딩들 사이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 건물 어딘가에서 그 아이가 일하고 있을 겁니다. 5만 원을 건네고도 이름조차 남기지 않고 떠난 그 아이가. 미령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 아이를 꼭 직접 보러 가야겠다. 준호는 그날 밤 침실에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는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로비에서 잠깐 본 직원이 떠올랐습니다. 서류를 안고 뛰듯이 움직이면서도 고객에게 미소를 잃지 않던 누군가. 혹시 그 사람일까? 준호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다은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했습니다. 지각은 절대 안 되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는데 멀리서 누군가가 지켜보는 시선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돌렸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저으며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그 시각 로비 구석 소파에 앉아있던 미령은 다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재단 비서가 저분이 윤다은 씨입니다라고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았습니다. 그날 자신을 도와준 그 아이였습니다. 지각 한 번으로 이런 아이를 놓치면 그 회사도 참 어리석은 거라고 미령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회사 안에서 다은을 밀어낼 함정이 서서히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몰랐습니다. 미령은 재단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 인사 기록 좀 알아봐 줄래? 정규직 전환 평가는 언제쯤 되는지도. 비서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미령은 다시 한번 엘리베이터 방향을 바라봤습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는 제대로 된 감사를 전하리라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실 팀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권태수 팀장은 회의실 정면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본사 이미지와 기밀 유지가 최우선입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무겁게 깔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회장님께서 직접 관심 가지고 계신 사안이에요. 작은 실수 하나도 크게 보일 수밖에 없죠. 회의실 뒤쪽에 서 있던 한세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7살의 세리는 야망이 넘치는 계약직 비서였습니다. 입사 첫날부터 나 정규직 되거나 전무랑 결혼해서 이 회사 주인 할 거야 라고 공공연히 말하고 다녔습니다. 세리는 손을 들어 물었습니다. 그럼 평가 기준에 지각이랑 고객 민원도 포함되는 거죠? 권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작은 흠도 크게 보일 수 있어. 특히 지금 같은 시기에는 더더욱. 세린의 미소가 더 깊어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 길에 세린은 복도에서 동기 한 명과 마주쳤습니다. 다은 언니, 이번에 힘들겠다. 지각 기록 하나 있으니까. 점심시간 세린은 후배와 통화했습니다. 회사 옥상 구석에서 주변을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번에 비서실 정규직 한 자리뿐이라는 말도 있어. 윤다은? 걔는 지각 한 번 걸렸고 너무 착해서 위로 올라가도 호구 잡히기 딱 좋아. 세린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준비 다 돼 있어. 이번엔 꼭 붙을 거야. 그 통화를 복도 끝에서 장세아가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세아는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세린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세아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지각 기록 하나면 충분해. 거기다 뭔가 하나만 더 터지면 세린의 말이 이어졌지만 세아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설마 동료를 일부러 떨어뜨릴까 싶어 일단 넘겼습니다. 다은은 워낙 성실하고 능력도 좋았습니다. 설령 세린이 뭔가 시도한다 해도 결국 실력으로 이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며칠 뒤 회장 비서실로 들어오는 VIP 고객 응대 기록 중 한 장이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 서류처를 확인하던 선임 비서가 소리쳤습니다. 어제 정리한 사무그룹 회장님 응대 기록이 없는데? 비서실이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권태수 팀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결제 서류를 제대로 바인딩 안 했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VIP 고객 정보가 유출되면 회사 신뢰도에 치명타였습니다. 팀장은 즉시 CCTV 확인을 지시했습니다. 화면에는 퇴근 전 다은이 서류철을 정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은은 꼼꼼하게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파일에 끼웠습니다. 그리고 서류철을 책장에 꽂았습니다. 그 뒤에 세린이 나타났습니다. 세린은 아무렇지 않게 서류철을 꺼내 들춰봤습니다. 몇 장을 넘기다가 한 장을 빼내는 듯한 동작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화면 각도상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는 불분명했습니다. 권태수 팀장은 단편적인 장면만 보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윤다은 씨 사무실로 와봐요.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팀장실로 향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일인지 짐작이 갔습니다. 아침부터 비서실이 소란스러웠으니까요. 팀장실 문을 닫자 권태수가 바로 말했습니다. 서류 관리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되겠어? VIP 개인정보가 빠져나가면 회사 신뢰가 어떻게 되겠냐고요. 다은은 당황했습니다. 제가 어제 분명히 다 정리했는데요. 한 장 한 장 확인하고 파일에 넣었습니다. 권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CCTV에 당신이 서류 정리하는 거 다 나왔어요. 당신 손을 마지막으로 거쳤다고요. 다은은 항변하려 했습니다. 그 뒤에 누가 또 만졌을 수도 있잖아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하지만 팀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지각한 사람이 변명까지 하면 안 되죠. 이번 건 경고로 남길 겁니다. 다은은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지각한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힌 탓에 무슨 말을 해도 변명처럼 들릴 뿐이었습니다. 팀장실 문을 나서는 다은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복도에서 세린이 다가왔습니다. 다은 언니 괜찮아요? 혹시 실수한 거 있으면 미리 말씀드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세린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다은은 그 눈빛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고마워, 세린아. 괜찮아. 라고 답하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저녁 세린은 퇴근 후 한 카페 구석에서 외부 인사팀 직원과 은밀히 만났습니다. 여의도 뒷골목에 있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세린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팀장님이 나 밀어주신다면서요. 대신 사고 날 만한 애 하나만 걸리면 된다고 인사팀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지각 기록이랑 혹시 민원 들어오게 되면 제 쪽으로 알려주시는 거 맞죠? 세린은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이죠. 이번 주 안으로 뭔가 터질 겁니다. 두 사람은 서류 몇 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 순간 카페 창밖에서 누군가가 그 장면을 휴대폰에 담았습니다. 실루엣만 보였지만 분명 누군가가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린은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한편 정미령은 재단 비서와 함께 여의도 본사 로비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재단 홍보 촬영 협의차 방문한 것이었지만 실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윤다은을 직접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비 소파에 앉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비서실 직원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다은이 나타났습니다. 서류를 안고 뛰듯이 움직이면서도 고객에게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한 노부부가 로비에서 길을 헤매고 있자 다은은 즉시 다가가 안내를 도왔습니다. 어디 찾으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미령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지각 한 번으로 이런 아이를 놓치면 그 회사도 참 어리석은 거지. 재단 비서가 이사장님, 저분이 맞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저 아이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진심이 느껴지잖아. 하지만 바로 그 회사 안에서 다은을 밀어낼 함정이 서서히 완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아직 몰랐습니다. 미령은 다은이 엘리베이터에 타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재단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 주변에 무슨 일 일어나고 있는지 좀 알아봐 줄래?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어. 재단 비서는 메모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령은 로비를 나서며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를 지켜줘야겠다고. 자신을 도와준 은인이기도 하지만 저런 사람이 부당하게 밀려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령은 차에 오르며 운전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본사로 가요. 회장님 만나야 할 일이 있어. 그날 밤 다은은 원룸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류 분실건 분명 자신은 제대로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오는 걸까? 지각 한 번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자신이 부족한 걸까?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더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몰랐습니다. 이미 함정은 완성되고 있었고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세린의 계략은 이제 막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1차 발표를 일주일 앞둔 금요일 아침, 인사팀으로 익명 이메일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제목은 서영금융 본사 비서실 직원의 부적절한 고객 응대 건이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는 메일을 열어봤습니다. 최근 서영금융 본사 비서실에서 키 크고 말수 적은 여직원이 VIP 고객에게 무례하게 응대했습니다. 해당 직원은 고객의 요청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불친절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묘사는 다은과 너무 흡사했습니다. 키 크고 말수 적다는 표현, 비서실이라는 소속까지. 첨부된 시간대는 지난주 수요일 오후 6시경이었습니다. 다은이 늦게까지 남아 야근하며 VIP 미팅실을 정리하던 날이었습니다. 인사팀 담당자는 즉시 이 내용을 권태수 팀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권태수는 메일을 읽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윤다은, 또 윤다은이었습니다. 지각에 이어 서류관리 미흡, 그리고 이제 고객 민원까지. 팀장은 고개를 저으며 다은을 회의실로 호출했습니다. 윤다은 씨, 잠깐 회의실로 와봐요. 다은은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권태수가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였습니다. 이거 읽어봐요. 다은은 화면의 글을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팀장님, 이건 다은이 말을 시작하려 했지만 권태수가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각, 서류관리 미흡에 이어 민원까지 이 정도면 회사 이미지에 치명적이에요.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금까지 봐줬는데 이젠 더 이상 감싸줄 수가 없어요. 다은은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오후 6시, 그때 VIP 미팅실에 계셨던 분은 유 회장님이었습니다. 나이 지긋한 분이셨고 미팅이 끝난 후 짐이 많으셔서 다은이 대신 옮겨드렸습니다. 커피가 미지근해졌다고 하셔서 새로 내려서 다시 드렸습니다. 그분은 고맘대 젊은 친구라며 웃으셨습니다. 무례했다고?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다은은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 시간대에 제가 유 회장님 짐을 대신 옮겨드리고 커피를 다시 내려드렸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권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객은 늘 갑이야. 내 기억보다 민원이 더 중요해. 이미 본사로 들어온 공식 민원이라고.
다은은 답답했습니다. 그럼 직접 확인해 볼 수는 없나요? 유 회장님께 여쭤보면 권태수가 말을 잘랐습니다. 익명 민원이라 누가 넣었는지도 모르고 고객 정보는 함부로 공유할 수 없어요. 이미 인사 기록에 올라갔으니까 조심하세요. 회의실을 나오는 다은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다은 언니, 고객 민원 들어왔대. 정규직 전환 글렀네. 수군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인사팀 공지에 정규직 전환 최종 후보 명단이 올라왔습니다. 다은은 떨리는 손으로 모니터를 켰습니다. 공지를 클릭했습니다. 명단을 내려다봤습니다. 안세린, 그리고 다른 부서 계약직 1명, 총 2명이었습니다. 다은과 장세아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다은은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2년 동안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 출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들에게 항상 미소로 대했습니다. 그런데 지각 1번, 그리고 조작된 민원 하나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장세아가 뛰어왔습니다. 야, 이거 뭐야? 이건 말도 안 돼. 세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루 이틀 같이 일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다 내가 어떻게 일하는지 알잖아. 이건 잘못됐어.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세아야. 나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회사에서 우는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날 오후 권태수 팀장이 다은을 따로 불렀습니다. 팀장실 문을 닫고 권태수는 서류 한 장을 건넸습니다. 회사 구조조정도 있고 최근 민원건도 있어서 이번 달까지만 근무해줬으면 해요. 사실상 해고 통보였습니다. 다은은 서류를 받아들며 물었습니다. 민원 내용 한 번만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잘못한 게 있다면 사과하고 싶어요. 하지만 권태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인정보라서 공유 못합니다. 이미 결정된 사안이에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다은은 고개를 숙이며 알겠습니다라고만 답했습니다. 팀장실 문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회의실 문 앞 복도에서 장세아가 이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세아는 팀장실 근처를 지나다가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번 달까지만이라는 말, 해고라는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아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며칠 전 카페에서 세린이 외부 인사팀 직원을 만나 나누던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지각 기록 하나면 충분해. 거기다 뭔가 하나만 더 터지면 퍼즐 조각이 맞춰지듯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지각, 서류 분실, 그리고 이번 민원까지 모두 다은을 향해 설계된 것이었습니다. 세아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동료를 이렇게까지 밀어낼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이 사실을 폭로하면 자신도 팀과 회사에서 찍힐 수 있었습니다. 세린은 분명 보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권태수 팀장도 세린 편을 들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아는 복도 구석에 서서 고민했습니다. 친구를 지켜야 할까 아니면 자신을 지켜야 할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때 다은이 팀장실에서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세아는 다은을 불렀습니다. 다은아,
다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세아는 다가가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이번 달까지만 다니면 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지막 퇴근길, 세아는 다은에게 조심스럽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다은아? 응, 세아야. 왜? 다은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습니다. 세아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나, 세린이 널 떨어뜨리려고 무슨 짓 하는 걸 본 것 같아. 미안해.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 뒤 다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마워, 세아야. 내 마음만 받을게. 세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짜로 세린이 인사팀이랑 짜고 하지만 다은이 말을 끊었습니다. 세아, 너까지 다칠까봐. 이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자. 괜찮아. 나 혼자 감당할게. 다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동시에 지쳐 있었습니다. 세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다은아. 내가 용기가 없어서. 다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그냥 운이 없었던 거지, 뭐. 전화가 끊겼습니다. 세아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울었습니다. 다은은 원룸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규직의 꿈, 엄마에게 용돈 드리는 꿈, 월세 걱정 없이 사는 꿈.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를 탓할 수도 없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싸워봤자 이길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회사를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녀의 최악의 일주일이 시작됐습니다. 회사를 나온 뒤 첫날 아침, 다은은 우편함에 쌓인 고지서들을 확인했습니다. 원룸 월세 고지서, 대출이자 납부 안내, 통신비 청구서가 한꺼번에 날아왔습니다. 다은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나갈 돈만 130만 원이 넘었습니다. 비서 시절 아끼며 모아둔 적금은 이미 어머니의 병원비로 거의 다 빠져나간 상태였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급여와 퇴직금을 합쳐 2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2달은 버틸 수 있을까 싶었지만 막상 계산해보니 1달 반도 빠듯했습니다. 다은은 한숨을 쉬며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야 했습니다. 윤명자는 지방 요양원에서 간병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전화벨이 3번 울리고 나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다은아. 밥은 먹었어? 다은은 일부러 밝게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나 회사에서 잠깐 쉬래. 그냥 재충전 기간이라고 생각하려고.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니? 다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냥 좀 쉬고 싶었어. 2년 동안 쉬는 날도 거의 없이 일했잖아. 1달 정도 쉬면서 다음에 뭐 할지 생각해 보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스러웠습니다. 돈은 괜찮아? 엄마가 뭐 도와줄 게 있으면 말해. 다은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지만 참았습니다. 괜찮아, 엄마. 돈 좀 모아뒀어. 걱정하지 마. 엄마나 허리 조심하고. 전화를 끊고 나서 다은은 그제야 눈물을 흘렸습니다.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다은은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직 채용은 대부분 경력 3년 이상을 요구했고 신입은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28이라는 나이는 어중간했습니다. 다은은 결국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구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아침 7시까지였습니다. 시급은 10,000원이었습니다. 하루 8시간이면 8만 원, 한 달이면 약 2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를 빼면 남는 건 없었지만 일단 월세는 낼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카페 서빙 알바를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이었습니다. 여기서도 시급 10,000원을 받았습니다. 하루 5시간이면 5만 원, 한 달이면 약 150만 원이었습니다. 두 알바를 합치면 한 달에 400만 원 가까이 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잠을 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편의점 알바가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아침 8시였습니다. 1시간 정도 눈을 붙이고 카페로 출근했습니다. 카페 알바가 끝나면 오후 2시 반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저녁 8시까지 잤습니다. 그리고 다시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4시간 남짓이었습니다. 몸은 지쳐갔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고 허리도 결렸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나르고 카페에서 서빙을 하다 보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내야 했고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편의점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였습니다. 노인 한 분이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다은은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자연스럽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노인은 괜찮아요. 젊은 사람이 서야지라고 했지만 다은은 웃으며 권했습니다. 저 곧 내려요. 앉으세요. 카페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다은은 잠깐 시간을 내서 아이와 눈을 맞추며 달랬습니다. 얘야, 괜찮아. 엄마가 금방 올 거야. 아이의 엄마가 화장실에서 돌아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했습니다. 다은은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라며 웃었습니다. 몸은 지쳐가는데 사람을 향한 습관적인 배려만큼은 쉽게 굳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힘들수록 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해지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한편 서영금융 본사 비서실에서는 다은의 빈자리를 새로운 파트타이머가 메웠습니다. 하지만 로비 공기가 미묘하게 달라진 걸 직원들이 느꼈습니다. 고객들이 물었습니다. 전에 있던 키 큰 비서 양반은 어디 갔어요? 항상 먼저 인사해 주던데. 맞아요. 그 친구 참 친절했는데. 장세아는 그때마다 애매하게 웃으며 둘러댔습니다. 다른 부서로 옮기셨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더 용기를 냈더라면 다은을 지킬 수 있었을까? 밤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서연나눔재단 홍보 촬영을 위해 정미령이 여의도 본사를 다시 찾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재단 연례보고서 사진 촬영이 목적이었지만 미령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윤다은을 다시 만나고 싶었습니다. 로비를 지나던 중 미령은 장세아의 명찰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잠깐만요, 직원분. 세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아한 중년 여성이 자신을 보고 있었습니다.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미령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비서실에 윤다은 씨 있었죠? 키 크고 말수 적은데 웃을 때 예쁘던 아이. 세아는 그 이름에 숨을 멈췄습니다. 윤다은. 왜 이 사람이 다은을 찾는 걸까? 세아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다은 언니요? 아시는 분이세요? 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 친구한테 큰 도움을 받았어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알 수 있을까요? 세아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얼마 전에 해고되셨어요. 미령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해고요?
왜죠? 세아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좀 따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두 사람은 로비 구석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세아는 민원과 해고, 과정을 아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자신이 위험해지지 않을 선까지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그 민원이 조작된 거라고 생각해요. 다은 언니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근데 증거가 없어서요. 미령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얼굴에 분노가 스쳐 지나갔지만 곧 차분함을 되찾았습니다. 고마워요, 직원분. 당신도 쉽지 않았을 텐데 말해줘서. 미령은 명함과 개인 연락처를 꺼냈습니다. 혹시 다은 씨랑 연락되면 꼭 제게 알려줄래요? 난 그 아이에게 아직 빚을 못 갚았거든요. 세아는 명함을 받아들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서연나눔재단 이사장 정미령. 이 사람이 바로 회장 부인이자 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세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은 언니를 도와주실 건가요? 미령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그래야죠. 그 아이가 나를 도와줬으니까. 그날 저녁 재벌가 저택 식탁에서 미령은 강도연 회장과 강준호 전무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회사 비서실에서 나를 살려준 아이를 잘라버렸대요. 이유도 제대로 밝히지 않은 채.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도연은 포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미령은 오늘 들은 이야기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지각 기록, 서류 분실 논란, 조작된 민원까지. 도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인사팀에 사실 확인하라고 하겠어. 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로비에서 잠깐 본 그 직원인가요? 서류 들고 뛰어다니던 미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윤다은이라는 아이야. 준호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윤다은. 로비에서 봤을 때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미령은 다은의 이름과 원룸 주소까지 적힌 메모를 꺼냈습니다. 재단 비서가 알아본 정보였습니다. 일주일만 기다려보자. 그 아이한테 직접 가서 묻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회사 이름을 더럽힌 사람이 따로 있다면 그것도 바로잡아야지. 준호는 메모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일주일 뒤면 자신도 함께 가야겠다고.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마음을 쓰는 사람이라면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도 궁금했습니다. 어떤 사람이기에 전 재산 5만 원을 낯선 노인에게 건넬 수 있었을까? 다은이 해고 통보를 받은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다은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가 심했습니다. 잠깐 눈을 붙이려는데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하려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니 동네에서 뭔가 행사라도 하는가 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어른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창문 밖에서 들렸습니다. 다은은 결국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반지하 창문으로 보이는 건 사람들의 다리와 신발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은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골목이 갑자기 환해져 있었습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연달아 비치고 있었습니다. 골목 초입을 바라본 다은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검은 벤츠 S클래스 4대가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반지하 골목에는 어울리지 않는 광경이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차 주변에 모여서 와 영화 촬영하나 봐. 재벌 나온대 하며 떠들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이 동네에 영화 촬영을 올 리가 없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던 차들릴까 싶었습니다. 다은은 다시 집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단정한 정장 차림의 중년 여성과 검은 수트를 입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윤다은 씨 맞죠?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세요? 중년 여성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나를 병원에 데려다 줬던 은인. 다은은 그제야 그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지하철 계단에서 쓰러졌던 그 노인. 아니,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다은은 이 사람을 어디서 본 것 같았습니다. TV에서, 신문에서, 옆에 서 있던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서영금융그룹 전략기획 전무 강준호입니다. 다은은 명함을 받아들며 얼어붙었습니다. 서영금융그룹 전무. 그렇다면 이 중년 여성은. 다은은 뒤늦게 상황을 이해하고 당황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옷도 제대로 안 갖춰 입고. 미령은 웃으며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가 갑자기 찾아와서 놀라셨죠? 근처에 조용히 얘기할 곳이 있을까요? 다은은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왜 회장 부인과 전무가 자신을 찾아온 걸까? 혹시 회사 일로 문제가 생긴 걸까? 아니면 소송이라도 걸려고. 결국 네 사람은 근처 호텔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다은, 미령, 준호, 그리고 재단 비서까지 총 4명이었습니다. 고급 소파에 앉은 다은은 몸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습니다. 편의점 알바복 위에 급하게 걸친 점퍼가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미령은 먼저 차를 주문한 뒤 다은을 바라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기억나세요? 지하철 계단에서 쓰러진 노인.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억나요. 그런데 그게 이사장님이셨다는 건 몰랐어요. 미령은 천천히 그날의 기억을 되짚었습니다. 나는 평소에 재단 활동을 하면서 우리가 돕는 사람들이 실제로 어떤 시선을 받는지 직접 보고 싶어서 일부러 수수한 옷을 입고 다녀요. 그날도 그랬죠. 당 수치가 떨어져서 쓰러졌는데 미령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다 지나갔어요. 심지어 노인 사기꾼 취급까지 받았죠. 그런데 당신만 멈췄어요. 출근 늦을까봐 발을 동동 구르면서도 끝까지 나를 놓지 않았죠. 미령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그날 여기 없었을지도 몰라요. 다은은 당황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미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일이라고요? 수십 명이 지나갔는데 당신만 했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아요? 미령은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들었어요. 회사에서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다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미령은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좀 했어요. 익명 민원, 서류 분실, 지각 기록까지. 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익명 민원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민원은 실제 VIP와는 무관한 조작이었습니다. 다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조작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가 해당 시간대에 미팅실을 이용한 유 회장님께 직접 확인했습니다. 유 회장님은 오히려 당신을 칭찬하셨어요. 짐도 옮겨주고 커피도 새로 내려줬다고요. 다은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자신을 괴롭혔던 민원은 거짓이었단 말입니까? 준호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서류 분실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CCTV 전체 영상을 재검토해 보니 한세린 씨가 서류를 들고 나갔다가 다시 넣는 장면이 포착됐어요. 의도적으로 서류를 빼냈다가 다시 넣은 겁니다.
당신을 의심하게 만들려고요. 다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세린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세아가 말했을 때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억울함, 분노,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미령은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지각도 그날 딱 한 번이었고 그것도 사람을 살리려고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미령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다은이 눈물을 닦을 때까지. 한참 뒤 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서영금융전략기획 전무 강준호입니다. 어머니 말씀을 듣고 인사 자료랑 CCTV를 직접 다시 확인했습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회사가 당신에게 너무 쉽게 책임을 돌렸더군요. 준호는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다은은 그 서류를 받아들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서영금융그룹 본사 기획실 특별 채용 제안서. 다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준호가 설명했습니다. 정규직 비서가 아니라 본사 기획실 정규직 사원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회사 이름을 같이 책임져 줄 사람으로요. 다은은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연봉, 복지, 직급 모든 게 적혀 있었습니다. 비서실 정규직보다 훨씬 나은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은은 망설였습니다. 저를 왜 다시 받아주시는 거죠? 한번 잘린 회사인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 두려웠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또 같은 일을 겪으면 어떡하죠? 또 누명을 쓰면 어떡하죠?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미령이 다은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우린 인간적으로 당신에게 빚이 있고 회사는 능력 있는 사람을 놓칠 뻔했어요. 미령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이번에는 위에서부터 당신 편일 겁니다. 회장님도 전무님도 그리고 나도.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한세린 씨와 권태수 팀장은 이미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감사팀에서 전면 조사 중이고요. 회사는 당신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기회를 드려야 하고요. 다은은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억울함이 풀려서 후련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두려웠습니다. 그때 미령이 말했습니다. 다은 씨, 당신은 그날 나에게 마지막 5만 원을 건넸어요. 내일 굶을 수도 있는데도요. 그런 사람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가지면 안 되나요? 다은은 미령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이용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도와주고 싶어 하는 거였습니다. 다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미령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생각했어요. 준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월요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 인사팀에서 연락드릴 거예요. 다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라운지를 나서며 다은은 돌아봤습니다. 벤츠 S클래스가 여전히 골목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하루하루 버티던 자신이 이제 재벌 그룹 본사 기획실 정규직으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다은은 침대에 앉아 제안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월요일, 이틀 뒤였습니다. 편의점과 카페에 그만둔다고 연락해야 했습니다. 다은은 핸드폰을 들고 알바 사장님들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다른 일이 생겨서. 그날 저녁 다은은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다시 취직했어.
명자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정말? 어디? 다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서영금융그룹 본사. 이번엔 정규직이야. 명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은아, 정말 고생 많았다. 다음 주 월요일, 다은은 서영금융그룹 본사 기획실 출근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윤다은님, 기획실 팀원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다은은 메일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획실 첫 출근 날 아침, 다은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정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자켓,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비서실 시절보다 조금 더 격식 있는 차림이었습니다. 기획실은 임원들과 직접 일하는 부서였으니까요. 여의도 본사 로비에 도착했을 때 낯익은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곳에서 고객들을 안내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위치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다은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30층, 기획실이 있는 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기획실 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다은 씨 맞죠? 어서 오세요. 저는 기획실 김성민 팀장입니다.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은은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팀장은 다은을 사무실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당신 자리예요. 초기에는 프로젝트 회의 자료 정리와 리서치 같은 서포트 업무를 맡게 될 겁니다. 하지만 능력 보이면 금방 메인 업무도 맡길 거예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안내 데스크 앞이 아니라 프로젝트 회의 테이블에 앉아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첫 회의는 오전 10시에 시작됐습니다. 다은은 노트북을 들고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6명의 팀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석에는 강준호 전무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다은을 보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식적인 인사였습니다. 회의 주제는 중소기업 금융 지원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팀원들이 하나씩 의견을 냈습니다. 이자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면 어떨까요? 아니면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다은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첫날이니까 분위기를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다은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윤 대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장에서 고객들을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다은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비서실에서 일할 때 중소기업 대표님들 많이 뵀는데요. 대부분 이자율보다는 서류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고 하셨어요. 다은은 기억을 떠올리며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인터넷 신청이 어려워서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고요. 차라리 대출 상담사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실적인 의견이네요. 우리가 사무실에서만 생각하니까 놓친 부분이 있었어요. 다른 팀원들도 맞아요. 그 부분 중요하죠라며 동의했습니다. 다은은 안도했습니다. 첫날부터 이상한 소리 했다고 생각될까봐 걱정했는데 다행히 받아들여진 것 같았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은은 회의 내용을 꼼꼼하게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발언 내용만 적는 게 아니라 각 의견의 장단점, 그리고 실행 가능성까지 분석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비서실에서 일할 때 익힌 습관이었습니다. 문서를 팀장에게 보고하자 팀장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거 오늘 회의 정리한 거예요?
정말 꼼꼼하네요. 며칠이 지나면서 다은은 점차 존재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프로그램 실제로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신청할까요? 홍보가 부족하면 무용지물 아닐까요? 팀원들은 그것도 맞는 말이다라며 홍보 전략도 함께 짜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야근 중이었습니다. 다은은 회의실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 금융교육 프로젝트 아이디어였습니다. 지방 대학생들은 서울에 비해 금융교육 기회가 적다. 온라인 강의와 멘토링을 결합한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떨까? 혼자 중얼거리며 아이디어를 정리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왔습니다. 아직도 이래요? 다은은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전무님, 아직 안 가셨어요? 준호는 화이트보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은이 적어놓은 내용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거 좋은 아이디어네요. 다은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적어본 거예요. 정리도 안 됐고 하지만 준호는 진지했습니다. 아니에요. 충분히 실행 가능해 보여요. 내일 임원회의 안건으로 올려보죠. 다은은 당황했습니다. 네, 이게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는 빨리 실행해야죠. 다음 날 준호는 정말로 그 아이디어를 임원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기획실 윤다은 대리가 제안한 건입니다라며 다은의 이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회의 결과 프로젝트는 승인됐고 다은은 메인 담당자로 배정됐습니다. 팀원들이 축하했습니다. 첫 달에 프로젝트 따내다니 대단한데요? 한편 회사 내부에서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한세린과 권태수 팀장의 비리가 하나씩 드러났습니다. 인사팀 자료 조작, 특정 계약직 밀어주기, 민원 유도 정황이 감사팀 보고서에 적혔습니다. 결정적으로 장세아가 용기를 내어 카페에서 몰래 찍어두었던 세린과 인사팀 직원의 대화 영상을 감사팀에 제출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세린과 인사팀 직원이 다은을 떨어뜨리기 위한 계획을 논의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팀은 즉시 두 사람을 소환했고 이사회 앞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한세리는 해고 처분을, 권태수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팀은 공식적으로 다은이 어떠한 비리에도 관여되지 않았음을 발표했습니다. 사내 게시판에도 정정 공지가 올라갔습니다. 지난달 윤다은 대리에 대한 민원 및 서류 분실 논란은 사실무근으로 확인됐으며 회사는 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다은은 그 공지를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억울함이 공식적으로 풀린 순간이었습니다. 장세아에게도 좋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세아가 증거를 제출한 용기를 인정받아 서영금융 계열 카드사 고객서비스 교육팀 정규직 자리가 제안됐습니다. 세아는 다은에게 전화를 걸어 울먹였습니다. 다은아, 나도 정규직 됐어. 내 덕분이야. 다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살린 거야, 세아야. 시간이 흐르며 다은과 준호는 업무 파트너를 넘어 서로의 생활과 가족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됐습니다. 점심시간에 함께 구내식당에 가거나 야근 후에 커피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준호는 다은에게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친구들이 저한테 다가오는 게 진심인지 아니면 우리 집 재산 때문인지 늘 의심했어요. 다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기가 어려웠죠. 누구든 제 뒤에 뭔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힘드셨겠어요. 준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당신은 달랐어요. 어느 날 저녁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뒤였습니다. 팀 회식이 있었고 다은은 술을 조금 마셨습니다. 평소에 잘 마시지 않아서 금방 취했습니다. 회식이 끝나고 준호가 다은을 택시에 태워주려고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기다리며 다은은 약간 취한 채로 말했습니다. 전무님, 저 같은 사람 재벌가에서는 민폐 아닐까요? 웃으면서 한 말이었지만 속마음이었습니다. 준호는 진지하게 다은을 바라봤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잖아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이사장님이나 전무님은 제가 특별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 저는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 재산 때문에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들만 봤어요. 근데 당신은 제가 전무인지도 모르고 그냥 카페 손님으로 대했잖아요. 준호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로비에서 처음 봤을 때도 당신은 저를 임원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사람으로 봤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당신이 좋았어요. 다은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취기가 단번에 깨는 것 같았습니다. 전무님. 준호는 웃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전무라고 부르세요. 하지만 밖에서는 그냥 준호라고 불러주면 좋겠어요. 다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편 미령은 재단 사무실에서 다은과 함께 일할 기회를 늘려갔습니다. 청년 금융교육 프로젝트가 재단과도 연계됐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둘만 남은 사무실에서 미령이 말했습니다. 다은 씨, 나중에 우리 집에서 불편한 일 있으면 꼭 얘기해요. 다은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미령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난 며느리가 아니라 같이 사람을 돕는 동료가 하나 더 생겼으면 좋겠거든요. 다은은 미령의 말뜻을 이해하고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이사장님, 그건... 미령은 손을 저었습니다. 아직 준호가 고백도 안 했나요? 그 아이 일은 빠른데 연애는 느리네. 다은은 당황했습니다. 저희는 아직. 미령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다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당신을 시험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뜻이에요. 다은은 그제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 집안에서 시험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영받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미령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날 나에게 마지막 5만 원을 건넸어요. 그 진심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고 같은 가족이 되는 건 내게도 축복이에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흐른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서연나눔재단이 후원하는 소규모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지역 청년 음악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죠. 다은은 재단 프로젝트 담당자로서 행사 진행을 돕고 있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나고 관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갔습니다. 무대 뒤편에서 정리를 마친 다은은 잠시 의자에 앉아 숨을 돌렸습니다. 오늘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때 준호가 나타났습니다. 수고했어요. 다은은 고개를 들어 웃었습니다. 전무님도 오셨어요? 바쁘실 텐데. 준호는 다은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꼭 와야 할 것 같았어요. 다은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특별한 일 있어요? 준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벨벳 소재의 반지 상자였습니다. 다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는 상자를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날 지하철에서 우리가 처음 엮였잖아요. 다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당신이 다른 선택을 했다면 오늘 이 순간도 없었겠죠. 준호는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도 사람부터 보는 당신 옆에서 평생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반지 상자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반지였습니다.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네, 좋아요.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반지를 다은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딱 맞았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거기 있어야 할 것처럼요. 2달 뒤 결혼식 날이 밝았습니다. 장소는 서연나눔재단 부속 홀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이나 웨딩홀이 아니라 다은과 준호가 함께 일했던 재단의 작은 홀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직접 선택한 장소였죠. 우리가 처음 진짜 함께 일을 시작한 곳이잖아요 라고 다은이 말했을 때 준호는 그 말에 동의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웨딩드레스를 입은 다은은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편의점 야간 알바로 하루하루 버티던 자신이 지금 이렇게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다니. 문이 열리고 윤명자가 들어왔습니다. 명자는 딸의 웨딩드레스를 보는 순간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다은아, 다은도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울지 마. 화장 다 지워져. 명자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연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내가 고생만 했구나. 다은은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아니야, 엄마. 엄마 덕분에 내가 이렇게 컸어. 고맙다는 말만 하고 싶어. 두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껴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정미령이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미령은 명자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명자는 당황하며 일어났습니다. 아, 내 인사가 늦었습니다. 미령은 명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따님은 저희 딸이기도 해요. 미령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고생하신 만큼 이제 같이 나눠서 책임지죠. 명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령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이렇게 좋은 딸을 키워주셔서요. 두 어머니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다은은 대기실 구석에서 그 장면을 지켜보며 또 한 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미안해하고 고마워하던 어머니가 이제는 당당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어머니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식장 문이 열리고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은은 어머니의 팔을 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보통은 아버지와 함께 입장하지만 다은에게는 어머니가 전부였습니다. 명자는 떨리는 걸음으로 딸과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하객석에는 회사 동료들, 재단 직원들, 그리고 다은이 비서 시절 도왔던 고객들도 보였습니다. 윤 대리님 결혼하신대요. 정말 좋은 분이셨는데 잘 되셨네요. 사람들의 축하가 따뜻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장세아가 부케를 정리해주며 말했습니다. 야, 결국 재벌가 며느리가 다 되네. 장난스러운 목소리였지만 눈빛은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다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그래도 나 정규직 된 거 너 때문인 거 알지? 세아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우리가 서로 살린 거야. 두 사람은 껴안았습니다. 함께 계약직으로 시작해서 억울함도 함께 겪고 결국 함께 정규직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은은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세아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행복해, 진짜로. 다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도 곧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식장 한쪽 구석에서는 예전에
회사 로비에서 다은에게 도움받았던 직원들도 모여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 좋더니 잘 됐어. 맞아. 그런 사람이 복받아야지. 진심 어린 축하였습니다. 다은은 그들을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몇 달이 흘렀습니다. 다은은 서현나눔재단 전략기획팀 팀장으로 공식 임명됐습니다. 회장 강도연이 직접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임명식에서 도연은 말했습니다. 윤다은 팀장은 우리 그룹 이름을 가장 자격 있게 써줄 사람입니다. 도연은 임명장을 건네며 덧붙였습니다. 회장 아들의 아내이기 전에 재단의 동료로서 이 자리를 맡아주길 바랍니다. 다은은 임명장을 받아들며 답했습니다. 처음 회사 로비에서 고객분들께 인사했을 때처럼 사람들 얼굴을 잊지 않는 팀장이 되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평일 저녁 퇴근 준비를 마친 다은은 재단 건물 앞에 섰습니다. 가을바람이 살랑 불어왔습니다. 하루 일과를 정리하며 내일 할 일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검은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조용히 미끄러지듯 다은 앞에 멈췄습니다. 창문이 내려갔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준호가 익숙한 미소로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땠어요, 팀장님? 다은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바빴지만 좋았어요. 뒤쪽 좌석에서 미령이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얘야, 얼른 타라. 오늘 저녁에 상의할 프로젝트가 많다. 차에 올라타기 전 다은은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여의도 서영금융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한때 자신이 서 있던 비서실 로비가 창 너머로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지쳐 보이지만 눈빛이 살아있는 계약직 직원들이 서 있을 겁니다. 다은은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날 마지막 5만 원을 건네지 않았다면 지금의 나는 없었을 거야. 그래도 난 그 선택 단 한 번도 후회 안 해. 오히려 감사하고 있어. 그 선택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다은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조수석에 앉은 다은에게 준호가 물었습니다. 피곤하죠? 오늘 회의가 많았다면서요.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죠. 미령이 뒤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 마. 내일도 있잖아. 차가 출발했습니다. 여의도 야경이 창밖으로 흘러갔습니다. 반짝이는 빌딩들, 한강을 건너는 다리, 저녁 하늘에 물든 구름까지 모든 것이 아름다웠습니다. 차 안에서는 준호와 미령, 그리고 다은이 내일 진행할 새로운 복지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은 어떨까요? 다은이 제안했습니다. 미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야. 월세 부담이 제일 크니까.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재단과 본사가 함께 협력하면 규모를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자신도 월세 걱정에 잠 못 이루던 사람이었습니다. 반지하 원룸에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차는 한강 다리를 건너며 나아갔습니다. 강물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습니다. 다은은 손가락에 낀 결혼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리고 옆자리에 앉은 준호를, 뒷좌석에 앉은 미령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가족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인 줄도 모르고 전 재산 5만 원을 건넨 여의도 계약직 비서. 딱 일주일 뒤 반지하 방 앞에 벤츠 S클래스 4대가 줄지어 섰던 그날. 그날로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다은은 더 이상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사람을 돕는 재단 팀장이 됐습니다. 벤츠 S클래스를 타고 복지 프로젝트를 논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을 먼저 보는 마음이었습니다. 차 안에 따뜻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호가 다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령이 뒤에서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는 여의도 야경 사이를 가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될 이야기를 싣고서 다은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날의 나에게 5만 원을 건네기로 선택해줘서, 지각하는 걸 감수하고 사람을 선택해줘서, 그 덕분에 지금 여기 있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야. 사람을 먼저 보는 선택을. 그게 나니까.